공익 채널 MBC 대시 전하는 지역 곳곳의 생생한 소식, 로컬의 발견 박성희입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산청보건의료원에서 5차례 공고 끝에 내과 전문의를 구했을 만큼 의사 구하기가 힘든데요. 경북의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로 꼽힙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사망률이 높아 전문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경남 지역 의료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경남 유일한 도립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 지난 2019년 심혈관센터 확충 사업에 적합 판정을 받고 3억 원 넘게 지원받았습니다.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장비를 한 2억 5천 정도 해서 이제 사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4년이 흐른 지금 심혈관센터 공간은 비뇨기과 진료실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운동부와 검사기는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져 있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5천만 원짜리 홀터 심전계는 다른 진료과에서 2차례 정도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이 공간과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순환기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이 멈춘 뒤에도 지난해와 올해 2번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최근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도 연봉 3억 6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5차례 공고 만에 내과 전문의를 구했습니다. 다른 민간병원하고의 의사의 급여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제2병원을 만들면서 병상의 수도권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그쪽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공공의대 설립.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신 최소 10년 정도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때 정원에 새로운 TO를 만드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을 해야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다 개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서울에 몰리고 이제 비필수과에 몰리는 거잖아요.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최근 정의당에서 다시 추진 중입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를 늘리는 만큼 의료 인프라인 공공병원 확충도 뒤따라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도 30% 가까이, 그리고 일본도 25% 정도는 공공병원인데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기관으로 5%, 병상으로 10%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최소한 30% 정도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지난 2021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1명으로 전국 평균인 2.31명을 밑돌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방의료원은 3,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인구 2만 명 남짓한 농촌 지자체가 진료과 8개에 응급실, 입원실까지 갖춘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청송보건의료원 이야기인데요. 비결이 뭔지 경북 청송군으로 가보시죠. 진료실 앞 대기 공간이 노인 환자로 북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먹는 약 그거 타러 왔어요. 2달에 한 번씩 와요.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민이고 청송 의료원의 시설도 잘 돼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최근 이 의료원에는 연휴 직후 하루 560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일일 최대 환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과계 환자로 하루에 200여 명분이 오시게 되는데 혈압, 당뇨 문제, 그리고 감기적인 1차적인 진료 포함해서, 그리고 건강검진 차원에서 내시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송보건의료원에는 모두 8개 진료과가 있고 농촌 특성을 감안해 토요일 오전 진료, 또 농촌에서 접하기 어려운 안과 등은 별도로 매달 한 차례씩 특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입원 병실에 24시간 응급실도 운영 중입니다. 농촌 의료기관에서는 확보가 더 어려운 외과를 비롯해 전문의 4명이 24시간 청송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 환자는 닥터 헬기로 15분 이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코로나19 이전 10만 명에 달했고 코로나19를 지나 지난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더한 보건의료원은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유일하게 청송보건의료원은 진료 부문을 종합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진료 부분을 인근 종합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상시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새 의료진 숙소도 건립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의료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송보건의료원의 노력이 농촌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통계 결과 경북은 귀농 전국 1위, 귀촌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213가구를 유치해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는데요. 의성은 비옥한 화산토질,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로 다양하고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는 2,530가구, 3,3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시군별로도 전국 상위 5곳에 의성과 상주, 김천, 영천, 경북에서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1인 가구가 76.6%로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평균 가구 원수는 1.3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6%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도 15%로 5, 60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귀촌 통계를 보면 경북은 36,700여 가구, 45,900여 명으로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귀촌 가구 역시 1인 가구가 81.4%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가장 많은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귀촌 사유별로는 직업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고 가족, 주택 등의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은 2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는데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 중심으로 은퇴 연령층인 60대 인구수가 늘어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이나 귀촌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인 경북 북부에서 사라지는 건 인구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갈수록 운행 수익이 줄면서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시외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10년 전 영양군으로 귀농한 박창희 씨. 안동 가는 거 주세요. 네. 만성질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동의 종합병원을 찾는 박 씨는 영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5군데 가니까 매일 가다시피 가야 돼. 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버스에 탑승한 김기진 할아버지도 안동을 거쳐 대구의 병원까지 가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은 하루 10차례 다니는 이 시외버스뿐입니다. 버스로 아이고는 이용하면 못 가지요. 그런데 영양군의 유일한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매표 수수료 수입으로는 운영이 더는 힘들어진 겁니다. 터미널의 지난달 순수익은 250만 원. 인건비 한 명분도 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저희들 매표 수수료가 10%인데 그 10%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기도 어렵다. 저희들은 수입을 한 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 동네 봉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버스 회사가 노선을 점차 줄이면서 매표 수익도 덩달아 급감해 역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2009년 당시 봉화 시외버스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영주와 상주를 거쳐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3번 운영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의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년 전이랑 지금은 상황이 확 틀리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그 수익률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잇따라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자치단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민간 터미널 부지를 아예 매입해 공영제로 운영할지 검토 중이지만 운영비를 포함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영양군이 굉장히 예산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코로나 전 64개이던 경북 지역 시외 터미널은 그 사이 6개가 줄었고 농촌 터미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필수 시설로 여겨지던 시외버스 터미널마저 속속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살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조성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1호인 전남 순천만에 이어 울산 태화강도 대박을 치면서입니다. 민선 8기 춘천시 역시 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지방정원부터 짓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초 염두에 두었던 하중도는 제외했습니다. 당장 사업 대상지 땅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상중도를 중심으로 10월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소유자가 100명에 가까운 사유지 보상이 최대 관건입니다. 강원도 춘천 소식 이어집니다. 춘천시가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상중도입니다. 지방정원의 거점 역할을 할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가 이곳에 들어섭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30헥타르의 땅을 확보해야 해 지방정원부터 지정받는 걸로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는 지방정원 부지는 18헥타르. 이 가운데 춘천시가 확보했거나 확보 예정인 면적은 15헥타르입니다. 사유지는 9필지에 1.5헥타르, 전체 사업 부지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 소유자가 97명이나 됩니다. 특히 소유자가 88명에 이르는 2필지가 문제입니다. 부지 매입지에 너무 그 투기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많은 투기적 요소들이 그 인근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사유지를 매입할 때 굉장히 그 유념하고. 춘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정원 부지로 검토했던 하중도는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7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했지만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짓지 못하는 하천구역인데다 지방정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방공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춘천시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모두 상중도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원 지정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지방정원 공모를 신청한 시군은 춘천을 비롯해 양구, 인제, 강릉, 영월, 고성 등 6곳. 치열한 경쟁 속에 국비 39억 원이 걸린 공모 결과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식품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강릉센터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을 국가 역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 강원지역 조직을 유치해 도내 해안수상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된다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강릉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가보시죠.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분야와 관련해 기능성, 신소재, 유통, 세계화 등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전북 완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강릉에도 연구실을 차리고 붉은 대게와 오징어 등 동해에서 나는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의 강릉센터 유치를 추진하며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4명인 연구원을 10명으로 늘려
내년부터 2년간 연어 부산물 관련 연구를 시범 사업으로 수행한 뒤 이후 연구원 규모 30에서 40명 정도인 강릉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저희도 어떤 이 강원도의 어떤 수산식품 발전에 저희가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연구소는 최근 천연물 소재에서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력을 확대해 이를 식품으로 만든 뒤 환자나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메디푸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강릉센터가 올 경우 두 기관의 연구가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식품이 아니라 거기에 기능성이 함유가 돼가지고 건강에 좋은 음식, 즉 일명 메디푸드라는 형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스트하고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바이오 연구하고 식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을 연계한다면은 강릉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화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하반기 5급 사무관급의 투자 유치 전문가를 채용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시를 천연물 바이오의 첨단 기지로 만든다는 강원도와 강릉시의 계획이 한국식품연구원 강릉센터 유치로 날개를 달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직통열차가 올해 연말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역까지만 KTX를 이용한 뒤 열차를 갈아타야 했는데요. 연말이면 판교까지 KTX로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충북 소식입니다. 둘, 셋! 지난 2021년 12월 개통한 중부 내륙선 철도. 현재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시 부발역까지 57km만 운행 중입니다. 여기서 판교역까지는 경강선 열차를 갈아타고 43km를 더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까지는 다시 지하철로 10여 분. 결국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열차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나 올해 12월이면 갈아타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조금 나아집니다. 충주에서 판교까지 KTX 열차가 한 번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동차와 KTX의 기차가 다르다는 것. 길이 차이로 출입구가 달랐고 판교역에는 전동차에 맞춰 스크린도어, 즉 승강장 안전문이 이미 설치됐습니다. 판교역에는 전동차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을 운행하고 있는 KTX 이음 열차가 판교역에 서기 위해서는 전동차와 KTX 이음이 같이 문을 맞춰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한 뒤 새 승강장 안전문 개발과 내구성 시험 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열차와 KTX 이음이 혼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게 어려웠었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11월 한 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12월에는 충주에서 판교까지 직통열차가 다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강남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울 시내까지 바로 가는 수서에서 광주까지 복선 전철 사업. 지금으로는 2030년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주에서 서울 가는 길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사과농장 2곳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바로 폐원을 해야 하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식물 질병인 과수 화상병은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사과, 배처럼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가지나 잎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치료제가 없고 확산이 빠른 탓에 일단 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요.
발병이 확인된 과원에서 감염된 나무가 전체의 5% 이상이면 과원 전체를 폐연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냉해와 우박으로 이미 피해를 본 농가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누렇게 변했고 일부 나무들은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한쪽에는 잘라낸 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과수원과 바로 붙어있는 과수원 두 곳에 있는 사과나무 622그루 가운데 216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농가 입구에는 이렇게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나무들을 잘라내고 비가 그친 뒤부터 매몰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과수화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3년 동안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못 심게 됐고 뭐 폐원해야 된다는데 폐원해야지 뭐. 과수화상병은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세균성 질병인데 양구에서 과수화상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료제나 예방법이 없다 보니 5% 넘게 감염되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올 들어 원주와 정선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2헥타르가 넘는 피해를 입었고 화천에서는 가지 검은 마른병까지 나와 과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감염성이 높다 보니 한 번 나온 과수원 인근에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화상병 병균은 이제 세균이라서요. 식물체 내로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세균이 식물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면 좀 절단을 해서 없애야 되는. 일단 방역당국은 2km 거리에 있는 과수원을 대상으로는 정밀 예찰을 하고 확산 피해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구 지역에만 과수원은 200곳이 넘어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최근 잇따른 냉해와 우박으로 피해 복구도 끝내지 못한 주민들은 예상치 못했던 과수화상병까지 닥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항구도시 부산에는 아름다운 등대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태종대 유원지 내에 있는 영도 등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위로 꼽힙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이 전국을 순회하던 도중 태종대의 빼어난 경관에 반했다는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절경에 심취해 활을 쏘며 즐긴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교 도서관도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를 하던 공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책 읽기는 물론 학습과 토론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달라진 미래 교육을 학교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변화, 전북 전주시로 가보시죠.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과정, 그리고 지켜야 할 각종 도서관 예절을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책을 꺼내 도서관 곳곳으로 흩어져 편안한 자세로 독서에 빠져듭니다. 학생들은 함께 읽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겨울 새로 문을 연 미래형 도서관인데 디지털 기기를 접목해 각종 교육은 물론 대여와 반납까지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이 어디 있는지 찾으니까 좀 어렵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공간 배치를 통해 종이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도서관에서는 문해력이나 자기 표현력이 낮은 디지털 세대들의 독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도서관의 공간을 혁신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교육 환경에 맞춰 미래사회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서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깨우는 학습과 토론, 그리고 놀이와 쉼이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도내 41개 초중고학교 도서관이 1년 새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했고 올해도 현장 실사를 거쳐 모두 70개 학교 도서관이 연말까지 공간 재배치에 들어갑니다. 범람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책을 접하기 쉽지 않은 디지털 세대에게 달라지는 도서관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는 달랐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같은 이른바 직장 갑질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 지역 교사 3명 중 2명이 교장, 교감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 지역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6.4%인 501명이 교장이나 교감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무 및 휴가 승인을 신청할 때 비합리적 이유로 괴롭혔다는 대답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결정,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애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 연말을 쓰겠다 하니까 뭐 지금 애가 뭐 곧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연가를 내야 되냐, 수업 다 하고 오후에 가라,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울고 싶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학기 중에라도 연가를 내고 어디 여행을 갈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봄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데도 그것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갑질 대처 방법으로는 53.2%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교육청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0건 정도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나마도 행정직, 공무직, 민원인, 학부모, 학생 등이 대부분이고 교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입을 피해 걱정 때문인데 근무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 13.1%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분장에서 불이익, 복무 미승인, 비인격적 대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또 찍혔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큰 업무나 굉장히 회피하거나 싫어하는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경북을 비롯해 전국 10개 교육청에는 갑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구교육청에는 아직 갑질 예방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육 공무원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관리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학교 지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식혜와 약과, 한과는 전통식품인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을 만드는데 엿기름이 필요한데요. 전용 품종과 표준 공정이 개발됩니다. 더불어 맛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판에서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통식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엿기름 전용으로 개발된 겉보리 품종 해미입니다. 엿기름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뒤 건조해 빻아 만든 가루로 전용 품종 해미로 식혜를 만들면 맛과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엿기름 제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냄새라고 할까요? 군둥내, 또 풀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된 그런 원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옛맛이 상당히 복원됐다는 평가입니다. 기존에 먹던 식혜에 비해서 깊은 맛이 나고 명절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새로 만든 표준화 공정에 따르면 기존 2주가 걸리던 엿기름 제조 시간이 6.3일로 단축됩니다. 또 맛과 품질이 균일해지면서 고추장과 한과 등 전통식품 고급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연간된 그런 식품 시장은 한 4,48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통식품의 품질을 유지시키고 고급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르신 세대의 입맛을 즐기는 MZ세대의 소비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전통식품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오보의 실제 촬영지로 알려진 전남 신안 도초도. 지금 그곳에선 화려한 수국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국 정원으로 가는 팽나무 오솔길도 명품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찌든 눈과 마음이 싹 정화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름드리 팽나무가 심리에 걸쳐 이어진 오솔길. 시원한 팽나무 그늘 아래 형형색색 수국들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이 숲길은 육지에서 섬으로 옮겨진 팽나무 760여 그루가 4km가량 심어져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도열한 팽나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볼 수 있는 도초 수국정원이 펼쳐집니다. 꽃 모양은 물론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등등 색깔도 다양한 90여 가지 종류 50만 그루의 수국이 섬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맨발로 걷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길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도 너무 아름답고. 신안군은 코로나 이후 첫 축제에서 수국센터 등 쉼터를 건립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더라도 전국 최고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심어진 곳이라서 많은 수국들을 볼 수 있는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의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안군 도초도 섬 수국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지만 그 이후에도 수국의 화려한 자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팽나무 숲길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해 환상의 정원이란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팽나무는 500년을 너끈히 버티는 데다 달콤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 안녕을 상징하는 마을의 당산나무를 보면 이 팽나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 팽나무의 속명 셀티스가 고대 히라버로 열매가 맛있는 나무란 뜻이라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팽나무는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